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서초문화원의 차이나는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만나게 된 권일용입니다. 저는 현재 동국대학교 경찰사법대학원 그리고 광운대학교 범죄학과에서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9년도에 경찰에 입문을 했습니다. 이후 강력 형사를 거쳤고요. 그리고 1993년부터 CSI로 경찰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2000년도가 되어서 한국경찰에 처음으로 프로파일링으로 소개되어 있는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도입되면서 제가 처음으로 발령이 나서 2017년 퇴직을 할 때까지 범죄 현장에서 CSI와 프로파일러로 근무를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범죄와 관련된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범죄 그리고 범죄자에 대한 여러 정보들을 사실적으로 알려드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범죄를 알아야 될까요? 사실 범죄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둡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범죄라고 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이제는 먼 나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나한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성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범죄를 좀 더 이해하고 범죄자들을 이해함으로 해서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우리가 누구라도 범죄 피해가 되지 않는 사회가 되기 위한 준비들을 해나갈 필요가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여러분들께 범죄가 발전되어 온 과정 또 그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특성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모두 서로를 지킬 수 있는 또 서로를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사회 범죄라고 하면요, 사실은 여러 형태로 범죄가 진화되어 왔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제가 근대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께 범죄가 최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좀 소개를 먼저 드리고 또 그 과정에 개입했던 사회적인 변화들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범죄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한번 진단을 해보는 시간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CSI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아마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종종 CSI들이 출동하는 장면을 시내에서도 보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CSI는 어떤 영어 단어의 철자들이냐면 크라임 씬 인베스티게이션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범죄 현장 조사관들입니다. 우리가 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도 과학수사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범죄 현장에 직접 나가는 일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범죄 현장에서 CSI들이 수집한 증거물들을 감정하고 분석하는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연구원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CSI들은 경찰관의 신분으로 범죄 현장에 나가서 지금 현재 발생한 사건의 범죄자들이 남기고 간 여러 증거물들, 흔적들을 찾아서 범인의 신원을 찾아가는 역할들을 하지요. 그리고 2000년대가 되어서 나타난 또 다른 과학수사 기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프로파일링 기법입니다. CSI들이 범죄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 즉 지문이나 DNA, 또 발자국 이렇게 눈에 보이는 증거물들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범죄자의 신원을 확인한다면 프로파일러들은 왜 이 집에 침입을 했으며 왜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를 공격하였는가, 또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하였는가, 이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범죄 현장에 남아있는 범죄자들의 행동과 심리를 분석하는 과학수사 요원들이 프로파일러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런 프로파일러들이 등장을 하게 되었을까? 사실
프로파일러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사회가 조금 어두워진 사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들 우리가 겪어왔던 70년대와 80년대까지는 한국 사회에 범죄가 많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그나마 범행의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치정이나 원한, 이렇게 그 당사자들 간의 어떤 문제와 갈등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살인 사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사관들이 범죄 사건 현장에 투입이 되었을 때 그렇게 수사 방향을 설정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아마 알고 계시는 수사반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죠.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최불암 선생님이 그때 수사반장으로 나오셨죠. 그 연예인들 중에 명예경찰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 명예경찰들 중에 최불암 선생님이 아마 가장 계급이 높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찰서장보다 높은 경무관으로 이제 명예경찰에 임명이 되셨는데요. 그만큼 경찰 당시에 수사에 대한 많은 국민들과의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신 역할을 했었고, 그 드라마가 또 우리의 마음을 정말 울리고 또 웃기고 화나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감정을 같이 공유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 범죄는 동기가 뚜렷한 사회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변 수사를 하면 어떤 이유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사실 이제 이 현대사회 범죄에 넘어오기 전에 제가 간략히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CSI라고 하면 엄청난 뭐 다양한 과학적인 장비와 실험, 이런 것을 통해서 범죄자를 찾아간다, DNA 분석을 하고 또 뭐 굉장히 아주 고도의 발전된 과학수사 기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혹시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여러 장비들, 현대사회에 발전한 과학을 범죄에 활용하는 것,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것, 이것이 과학수사의 가장 큰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 과학적인 수사의 원조는 우리 선조들입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선조들은 무원록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무원록은 한자로 말하면 없을 무자에 원망, 원한이라고 하는 원, 이것을 기록한 지침서가 되겠는데요. 일종의 과학수사 지침서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선조들의 결심과 또 국민들을 아끼는 이런 마음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우리 선조들은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요, 여러 이제 물건들을 사람이 사망한 현장에서 수사를 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것을 법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법물. 그러니까 물건인데 범죄 수사에 활용이 됐기 때문에 법물. 그래서 이 법자를 앞에 붙이는 것은 지금도 모든 학문이 범죄 수사에 활용이 되면 앞에 이 법자를 붙여서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의학도 범죄 수사에 활용되면 법의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영상 분석이다.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CCTV 영상 분석도 범죄 수사에 활용이 되면 법 영상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물들을 많이 썼는데요.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요, 사망의 원인에 따라서 피부의 색깔들이 변화됩니다. 예를 들면 가스 중독이나 또는 독극물에 의한 사망이다, 이렇게 사망의 원인이 밝혀지면 지금의 과학으로서는 부검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검증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통해서 바로 밝혀낼 수 있는 계기들이 되겠지만 당시만 해도 이런 과학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색깔이 변한 사망한 사람이 혹시라도 어떤 사건의 피해자가 아닌가를 밝히기 위해서 사망한 사람의 입에다가 쌀을 모아서 생쌀을 넣어둡니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 쌀을 꺼내가지고 닭에게 먹게 만들죠. 그래서 이 닭이 사망한 사람의 입에 들어있던 쌀을 먹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면 이분은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을 당했구나 라는 것을 알아채고 범죄 수사를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 이후에도 여러 기록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정약용 선생께서는 흠흠신서라고 하는 책을 수십 권을 발간을 하면서요. 특히 150건이 넘는 사건들을 실제 일일이 수사 과정과 또 그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는지를 기록을 해서 후대에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선조들의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 애민정신 그리고 범죄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지혜로움을 저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면이 정말 특별한 갈등 관계가 아니라면 사람이 사람을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우리 사회는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90년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이때 우리 사회는 아주 끔찍한 범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범죄에 지칭되는 이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존파, 마카파, 온보현 이런 자들이 나타나서 정말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마구 표출하고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의 잔혹한 행위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시신을 훼손한다든지 또는 은폐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정말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이때의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습니까? 당시에 이제 80년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사실 우리 90년대 초반이라고 하는 것은 양극화가 급격하게 이제 그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사회적 배경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정치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이 정말 격동의 시기를 겪기도 했죠. 그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머지않아 9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소위 IMF 시대라고 하는 경제 중산층의 몰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사회가 극명하게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누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뭔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환경도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도 어렵고 또 내가 처한 상황은 더 어렵다라고 생각이 되면 당연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그곳에 이르고자 정말 열심히 길을 걸어갑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기도 하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정말 내가 목표로 한 어떤 곳에 다다르고자 노력들을 하지요. 그런데 이때 이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고 또 이미 그런 노력을 통해서 열심히 성취해 놓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떼지어 몰려다니면서 정말 극악무도한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을 했죠. 이때가 우리 사회의 범죄에 변환되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 자신이 갖고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정말 아무 이유 없이 죄 없는 사람들한테 폭발적으로 쏟아내는 범죄의 시작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범죄들이 우리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기 시작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2000년대가 됩니다. 2000년대가 되어서 나타난 자들이 바로 연쇄살인범들입니다. 이 자들은 떼지어 몰려다니지는 않습니다만 철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정말 우리 선량한 많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국민들을 향해서 자신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범죄자들이었습니다. 당시에 여기 나왔던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강남 서초에서도 사건이 2건이나 발생을 했었죠. 초창기에 저도 투입이 됐었고요. 굉장히 끔찍하고 정말 저항하지도 못하는 나이가 많이 드신 약자들, 노인들, 어르신들을 무차별 공격한 범죄로 연쇄살인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남규라는 자가 나타나가지고요. 유영철, 정남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강호순까지 근 10년간 2000년대가 되어가지고 한국 사회는 연쇄살인범들의 표적이 되어서 정말 사회적 충격을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는 참 그 사건들에 모두 투입이 됐었는데요. 그 사건에 투입이 되면서 우리 사회가 왜 이런 끔찍한 범죄가 벌어질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한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범인을 반드시 체포해서 범죄를 차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저뿐만 아니라 당시에 투입되었던 모든 수사관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사건들을 경험했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겠다. 지금도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을 합니다. 2009년도에 이제 드디어 강호순이가 체포가 됩니다. 그 이후에 지금 거의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호순이 이후에 나타난 범죄자들을 보면 연쇄살인범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쇄살인범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만 높아진 우리 국민의식. 왜? 이제 우리 국민들은요 예전처럼 불이나 불법을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일일이 찾아가서 경찰에 진술을 해야 되고 굉장히 번거로운 목격자 진술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전부 손에 하나씩 카메라를 들고 다닙니다. 휴대폰을 통해서요. 카메라, 불법적인 장면, 누군가를 폭행하는 장면, 또 어떤 범죄가 일어났으리라고 예상되는 장면들을 우리 국민들은 이제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진 촬영을 한다든지 녹화를 해서 동영상으로 제보를 합니다.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CCTV는 우리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차마다 달려있는 블랙박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우리 사회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들이 많이 발전을 하고 그만큼 국민의식과 또 경찰의 수사 능력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쇄살인범들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요. 빨리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체포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면 빨리 잡아서 좋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 중에 하나는 빨리 잡는 것도 좋다. 그러나 이 범인이 연쇄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판단이 된다면 형량을 높이거나 단 한 건의 범죄로 체포가 됐지만 한 건의 범죄로만 처벌하는 것보다는 보다 더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것을 진단을 해서 형벌도 높이지만 그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나 도구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장치나 도구는 심리적 치료가 될 수도 있고요.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자라고 한다면 이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범죄의 의도와 동기를 좀 없애거나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노력들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법을 만드는 사람들
정부에게 주장해야 될 것은 강력히 처벌해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긴 합니다만 사실 저는 그보다 강력한 처벌에 더하기 이 사람들이 재범을 이루지 않도록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이 사람을 진단하고 또 심리적인 치료와 또 치료뿐만 아니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여러 가지 교육과 훈련 이런 것들이 지속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교육을 받거나 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단순히 범죄 의도를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건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사회는 그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노력들, 장치들, 사회적 도구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회는 그 지난 10년간 그 연쇄 범죄자들이 빨리 차단되면서 어떤 범죄에 시달려 왔느냐, 소위 묻지마 범죄에 노출이 돼서 시달려 왔습니다. 이 자들이요 계획적으로 연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갑자기 표출해내는 묻지마, 무동기, 분노 충동 조절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위 묻지마 유형의 범죄들이 그동안 많이 나타났죠. 약간 이렇게 무동기 묻지마 범죄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을 하면서요. 지난 2, 3년간 우리는 더 끔찍한 범죄들이 우리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가정 내에서 정말 2살, 3살 된 자녀들 그리고 같이 양육을 하는 조카들 이런 정말 그 어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요. 무차별 폭행을 해서 죽게 만드는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들이 최근 2, 3년 내에 우리를 정말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잔혹하지요. 정말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린 아이들, 자녀들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범죄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현대사회가 되었습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직면한 범죄는 결국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또 그 이전에 지존파, 막가파니 이런 자들이 사람들을 물색하고 노상에서 납치하고 또 남의 집에 침입을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현대사회에서 직면하고 있는 범죄는 사이버상에서 또는 디지털상에서 일어나는 소위 디지털 범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나는 인터넷도 잘 하지 않고 SNS도 하지 않고 디지털을 다루는데도 익숙하지도 않다. 그래서 나는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네, 물론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범죄들이 나와 내 가족에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다음에 청소년들, 그다음에 청년들 사이에 엄청나게 위험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범죄 유형을 하나 소개를 드려보면요. 바로 우리가 최근까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소위 N번방이라고 하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입니다. 디지털 성착취 범죄는요.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나게 발전과 진화를 겪어왔습니다. 자, 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조주빈이라고 하는 N번방의 범인이 체포가 되어가지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42년인가요? 형이 지금 판결이 되고 있는데 또 항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자, 디지털 성착취 범죄로 여러분들 40년을 구형하거나 판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는요, 이제 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히 나와 관련 없는 그건 성착취물을 보거나 그런 불법 촬영된 그 영상물들을 보거나 돈 주고 보는 그 사람들의 문제이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피해자들은 당사자들뿐만 아니고요. 수천 수만 명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조주빈의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요.
여러분들께 한번 영상이지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사이코패스를 한번 만나본 적이 있다, 이러신 분이 계실까요?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내가 사이코패스를 만났으면 지금 살아있지를 못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모두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은 아닙니다. 사이코패스는 어떻게 보면 성향과 같아서요,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어떤 성향들을 같이 공통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사람들을 조종하고 통제함으로 해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사람들, 이것이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신가요? 나도 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하고 약간 뭐 통제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의 훈육을 위해서는 통제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조종과 통제를 나도 하고 살아가는데 나도 그럼 사이코패스인가? 네, 이런 성향들은 우리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위험하다,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사이코패스는 이 조종과 통제력이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높아져 있습니다. 얼마나 높아져 있느냐? 자, 이 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들이 죽거나 사람을 죽여도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에서든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거나 죽게 만들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소위 위험한 사이코패스들, 정상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아주 위험한 사이코패스 성향을 가진 자들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자기 목표를 이루는 도구처럼 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이코패스 성향이 조금 높은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위험하진 않아요. 위험한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따로 있죠. 자, 근데 이렇게 위험한 범죄자들이 저지르는 자들이 뭡니까? 바로 연쇄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연쇄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약자들을 공격해서 살인 범죄를 저질렀죠. 저는 가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요, 강력범죄다, 강력범죄가 발생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간혹 보도를 통해서 보는데요, 사실 현장에 수없이 투입됐던 저로서는요, 이 범죄자들이 조금 더 강력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들은 강력한 자들이 아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보다 약자를 공격하는 비열하고 소위 아주 찌질한 이런 자들이 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지, 뭐 강력범죄다, 연쇄살인범이 나타났다, 우리는 이런 그들에게 마치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을 혹시라도 어떤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가 하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들은 조금 더 강력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만 자신보다 약자를 공격하는 비열한 범죄자들이죠. 자, 이 범죄자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인 안전망의 구축,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식의 높아진 수사력,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디지털상으로 옮겨간 것이 바로 이 조주빈의 범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단순히 디지털 성착취라고 하지 않는 이유가, 이 조주빈도 역시 상당히 높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갖고 있었고요. 자, 하나씩 이 범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자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수집을 합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는 특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자, 이 범죄자들을 저지른 것을 예방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끔 받는데요. 문단속을 잘하고 보안 시스템을 설치하고 형량을 높이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게 간과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우리는 무시하거나 간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하는 것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개인정보의 유출, 개인정보 유출된다는 것이요, 엄청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그냥 소홀히 하는 경우들이 여러 차례 지금 범죄에 활용이 되어 온 것이 보도가 되었었죠. 그만큼 사실 우리가 별거 아니야, 뭐 그 정도 개인정보 유출 가지고 누가 뭘 쓰겠어라고 하지만, 범죄자들은요 이미 이렇게 개인정보 같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우리 그 안전망의 허점들을 파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주빈환자는요, 벗어날 수 없는 절박한 빚을 지고 있다든지 또는 기타 심리적인 취약한 점이 있다든지 이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주겠다라고 유인을 해서 결국은 여러 성착취물을 위협과 협박을 통해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쯤 되면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그러면 자기가 안 만들면 되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자, 이 조주빈이라는 자는요,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하면서 그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통해서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협박이냐?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에 가서 너를 해칠 거야. 이 정도의 협박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협박을 하느냐?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다면 너의 부모와 가족, 친구, 동생, 또 네가 알고 있는, 네가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 누구라도 너 때문에 아주 끔찍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 나는 실체가 불분명하지만 엄청나게 위력적인 위협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제가 두 가지 위협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오늘 너를 해치러 갈 거야, 이런 자가 있다면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 경찰에 신고를 해서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죠. 그런데 나 때문에 내 부모, 그다음에 내 가족, 또 친구 누구라도 끔찍한 일을 언제 어느 시점에 나 때문에 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두려움은요, 정말 그 피해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위협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런 수법을 써서요, 이 자들은 그런 영상을 제작하게 만들고 어떻습니까? 제작된 영상들을 판매해서 그야말로 엄청난 수익을, 돈을 벌었습니다. 자, 연쇄살인범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죠. 남을 정말 속이고 무차별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공격을 하면서 돈을 뺏어오는 범죄자들,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이 있었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살해한 사이코패스 범죄가 있었죠. 자, 이 조주빈환자는 두 가지가 다 붙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위협과 공포와 그 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그 대상자들은 정말 헤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자신과의 무력감, 자괴감을 통해서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죽게 만들었어요.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유인해서 결국은 자신이 돈을 벌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고 당사자인 피해자는 죽게 만들었습니다. 살인범죄지요. 살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돈을 벌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디지털 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범죄는요, 여러분, 단순히 나는 뭐 그런 불법적인 영상을 보지도 않고 가입하는 그 자들이 나쁜 자들이야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사회 이면에 우리가 보호해야 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누구한테로 돌아올까요?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복잡해지면 나도 그 같은 사회에서 같은 피해자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시작한 범죄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현대사회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력, 협박 이런 걸 통해서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가죠. 사이코패스에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강력범죄자들만 사이코패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많은 사건에 투입이 됐었고요. 또 대규모 경제범죄나 사기범죄, 또 지능범죄 이런 사건에도 간간히 투입이 됐었는데 그때 보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 중에 사이코패스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자, 한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속여서 편취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대표적이죠. 이 자들 굉장히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사이코패스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남들이 정말 그런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와서 이루어 놓은 것들, 명예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이 자들은 그런 것들을 강취해가죠. 그래서 한 집안의 재산을 전부 다 편취합니다. 편취하고 그 집안의 가족들이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일가족이 그냥 모여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이 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으라 그랬나? 자기들이 어리석게도 바보같이 사기를 당하고 나서 그렇게 돈을 다 날리는 것은 자기들 책임이지. 그게 내 책임인가? 이 범죄자들은요,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정말 조금 더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렇습니다.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물론 나쁜 뜻은 아니겠지만 아이고 좀 그걸 확인 좀 더 해보지. 아이 그렇게 좀 어리석게 누군가 그렇게 좋은 제안을 할 때 좀 더 한 번 더 확인해보지. 이렇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안타까운 심정에서 자꾸 피해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여러분 이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이야기들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비난해야 될 것은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여야 됩니다. 왜? 그런 범죄자들의 표적이 된다면 누구라도 그 피해자들처럼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교묘한 범죄가 바로 이런 보이스피싱, 디지털상에서 일어나는 온라인 범죄, 사기 이런 범죄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다가와 있죠.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그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한테 왜 그랬어? 어리석게 그렇게 잘 확인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2차, 3차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오히려 그런 평생을 노력해서 모아놓은 돈을 사기당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찌됐건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